2007년 1월 8일 새벽 2시경 부산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저희 가게에 도둑이 들었어요. 얼른 좀 와주세요.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 절도 사건의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탐문 수사하려고 옆집 식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도 못했던 또 다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도 사건에 대해 수사하려고 찾아간 옆집 식당에서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 피해자는 60대 여주인으로 식당 뒤 자신의 집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빨간 겨울 점퍼에 방한 바지를 입은 채 전기장판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사건이 1월달에 났어요. 엄청 추웠던 겨울밤. 난방이 안 되는 다락방에 따뜻하게 있기 위해서 전기장판을 켜고 누워있다 변을 당한 듯 보였습니다. 방 안은요 깨끗했습니다. 범인이 사건 후에 방을 치우고 갔거나 혹은 집이 어질러질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범인이 피해자를 해하고 도망갔거나 둘 중 하나겠죠. 시신의 양쪽 눈꺼풀에선 일혈점이, 얼굴에는 우열이, 목에는 까진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딱 봐도 범인이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죽였구나. 그리고 그 여성의 중요 부위가 훼손돼 있었어요. 또한 피해 여성의 손가락에는요 반지 자국이 있었습니다. 반지가 아닌 반지 자국. 즉, 이 여성의 손에 반지 자국이 남을 정도로 늘 항상 끼고 있던 반지가 있었는데 그 반지가 빠졌다. 범인이 가져갔을 확률이 매우 높죠. 1차 유관 감식을 진행했던 형사부는 피해 여성의 목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목덜미에 작은 나무 가시들이 박혀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시에 이 피해자 가게가요 되게 허름한 가게였어요. 그래서 그 식당의 뒤쪽 문이 나무 합판으로 만든 나무 문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문에 누군가 강제로 부수고 밀친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나무 합판의 조각, 가시가 이 피해자 목덜미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걸 봤을 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지난밤 범인 장갑을 낀 채로 강제로 힘으로 이 식당 뒤쪽 나무 합판 문을 밀고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범인의 장갑에 이 나무 조각 가시들이 묻었고 이걸 모르고 있었던 이 범인이 그 장갑 그대로 피해 여성의 목을 조르면서 앞서 장갑에 묻어있던 나무 가시가 다시 피해 여성의 목으로 옮겨간 거구나. 이 범인은 가게 정문이 아닌 뒷문을 이용해 들어왔습니다. 앞문은요 나무문이 아니었어요. 뒷문이 나무문으로 내가 힘으로 밀면 밀리겠다 라는 걸 안 듯 했습니다. 즉 범인은 이 가게 구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로 숨진 탓에 감식은 겉옷부터 하나씩 안쪽으로 진행됐습니다. 테이프를 이용해 세밀하게 미세 증거물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빨간 점퍼에서 파란색 섬유 몇 올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 옷에는 파란색이 없는데 범행 현장에 이렇게 섬유가 발견됐을 때 이건 수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더욱 천연 섬유보다는 인조 섬유가 더 많은 도움이 된대요. 피해자 시신의 손톱 밑에서 미세한 혈흔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DNA까지 나오면 쭉쭉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건 발생 후 무려 일주일 동안 아무 소득이 없이 지나갑니다. 그 DNA와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형사들은 다시 식당 주변에서 탐문 조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은 사건이 아니다 보니 주민들이 수사에 협조를 잘 안 해줘. 사건 현장에 단서는 너무 없고 진짜 믿을 건 주민들의 도움밖에 없는데
그러던 중 경찰은 어렵게 한 이웃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주민 한 분이 쓱 지나가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 난 잘은 모르겠고 여기 근처 사는 동네 건달 김씨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얼마 전부터 자기가 무슨 금반지를 팔았는데 돈이 꽤 나오더라 어쩌더라 떠벌리고 다니더라고. 직업도 없고 가족도 없는 놈이 어디서 금반지를 난 건지. 그런데 딱 마침 죽은 그 여주인도 반지가 없어졌다며. 그 건달은 당시 49살의 김씨. 진짜 김씨는 그 금반지를 어디서 났을까? 이 김씨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나 이 김씨 죽은 피해자 여주인의 집에서 하숙도 했었네. 그러니 피해자 여주인 집 구조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네. 경찰은 바로 이 김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날 그 시각 어디서 뭐 했어요? 금반지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 아줌마를 죽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증거 있어요? 이 김씨 큰 소리부터 치고 보는 거예요. 경찰이 일을 이따구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김씨 코에 손톱 자국이 있네. 아니 김씨 그 코에 난 상처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그거 손톱 자국 아니에요? 누가 손톱으로 긁은 거 아니야? 아니 이 경찰들이 미쳤나? 이거 내가 얼굴 긁다가 내가 긁은 거예요. 김씨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뭔가 경찰의 이 김씨가 이상한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이 김씨를 몰아세우고 잡아 넣을 순 없는 거잖아요. 우선 경찰은 김씨의 손톱과 타액을 채취하고 일단은 그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에 피해자 여주인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미량의 혈흔 이것과 이 김씨의 DNA를 딱 조사했는데 일치한다네. 네가 범인이 맞구나. 바로 체포한 거예요. 너 딱 걸렸어. 그런데 이 김씨 맨 처음 경찰서에서 억울하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풀려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왜 가? 하지만 도망쳐봤자 경찰 손바닥 아니죠. 바로 잡혀 다시 끌려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여전히 그는 당당했습니다. 손톱에서 나온 게 뭐요? 사건 전날 그 아줌마랑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묻었나봐요. 그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내가 죽였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엄한 사람 잡지 마세요. 하지만 경찰은 이 김씨의 집을 수색하면서 또 하나의 증거를 찾아냅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죽은 피해자 여주인의 옷에서 나왔던 파란색 옷 섬유. 그 섬유와 똑같은 파란색 점퍼가 이 김씨 집에 있네. 이 김씨는 범행의 증거가 남아있을까 하는 걱정에 범행 후 바로 옷 세탁을 했지만 그 점퍼엔 여전히 여주인의 집 뒷문을 통과할 때 묻었던 나무 가시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당신 파란색 점퍼에 왜 여주인 가게 뒷문 나무 가시가 박혀있어? 이 나무 가시가 피해자 목에도 있었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뒷문을 그냥 열고 들어왔다면 이 가시가 이렇게 묻어있을 리가 없잖아. 뒷문을 강제로 부수고 밀고 들어올려다가 당신 옷에 묻은 거 아니야.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자 그때서야 김씨는 죄송합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이 여주인 집에서 하수까지 했다던 김씨가 왜 그 여주인을 죽인 걸까? 범행 동기는? 그 여주인이 갯돈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돈만 훔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죽이게 됐어요. 처음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변태 성욕자 살인으로 가장하려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신고가 들어온 절도 신고도 이 김씨가 여주인 죽이고 바로 옆집으로 다시 침입해서 돈을 훔치고 달아났던 거예요. 참, 가족도 직장도 없었던 본인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챙겨줬던 은인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인 건데 이렇게 죽이고 이 김씨가 챙긴 돈은요 고작 11만 8천 원과 금가락지 하나였습니다.
같이 하수까지 하면서 다정하게 잘 지냈고 그만큼 믿었을 텐데 그런 사람을 시신 훼손까지 하고 그러면서 챙긴 돈이 고작 11만 8천 원. 이 사건은요, 크게 처벌에 대한 기사가 없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재판 결과를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벌어졌던 60대 여주인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3년 강원도 동해에서 작은 횟집을 하고 있었던 67세 김여인. 이 김여인의 식당은요, 항상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나이대에 비해 얼굴도 곱고 그리고 싹싹하고 무엇보다 미스야. 그러다 보니 남자들 하며 여자들 하며 항상 단골로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이 김여인의 식당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더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집 식당 박여인. 아니, 자기네도 횟집인데 자기 집은 파리만 날려. 어우, 저 김여인 저것이 자기 반반한 얼굴로 남자들 꼬셔가지고 장사하고 있다고. 시샘이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퍼뜨리고 난리인 거예요. 하다 이 박여인은 김여인 가게 앞에 앉아서 김여인 가게에 오는 사람을 낚아채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알게 된 김여인 가만히 있겠습니까? 맨날 둘이 으르렁 대는 거예요. 아니 아줌마, 저희 가게 앞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돼, 안 되기를. 나도 아들이랑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남자들 꼬셔가지고 장사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니, 이 아줌마가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는 것 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던 어느 날 이 지역으로 한 남자가 이사 옵니다. 와, 14년 만이네. 여기는 아직도 그대로네. 고향을 떠났다가 14년 만에 고향 땅을 다시 밟은 정씨라는 남자인데요. 그런데 어째 좀 이 마을 주민들은 이 정씨를 그닥 반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씨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고파서 한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바로 김여인의 가게였던 거예요. 그런데 가게 안이 막 소란스러워. 뭐야? 왜들 그래요? 딱 봤더니 마을 주민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김여인한테 네가 남자 꼬셔가지고 이 집 가게 다 망하게 하고 있다고. 막말에 가게를 다 뒤집고. 이 모습에 정씨가 놀래가지고 왜들 그러시냐고 중재를 해준 거예요. 그게 김여인과 정씨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4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정씨는 이웃 주민이었던 김여인을 알게 되면서 친분을 쌓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여인 결혼 안 하고 어머니와 둘이서 살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던 횟집을 물려받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씨 또한 혼자였어요. 서로 의지할 곳이 없었던 두 사람은 누나, 동생이라고 부르면서 친해졌고 이 정씨는 누나인 김여인을 굉장히 잘 따랐습니다. 정씨야, 이제 여기에 마음 붙이고 살 거지? 아우, 난 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나 이 가게에 엄마한테 물려받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아유,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누님 처음 봤을 때 그때 박여인 하며 텃세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아니, 본인 가게 장사 안 되는 게 누님 탓도 아니고 아니면 누님처럼 이렇게 맛을 내시든가. 나는 우리 동생 있어 든든해. 아, 누나 걱정하지 마요. 내가 지켜줄게. 마을에서 유일하게 정씨를 반겨줬던 김여인. 동병상련의 마음인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약간 각별한 사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정씨가 맨 처음 고향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마을 사람들은 솔직히 이 정씨를 그닥 반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이 정씨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너무 성실해진 거예요. 원래 아니랬는데. 야, 임마, 너 원래 이런 놈 아니잖아. 정신 차린 거야? 사실 사고뭉치로 소문이 자자했던 정씨.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마을에 돌아온 건데요. 이 정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고 흐뭇해하신다.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 그게 이런 것일까? 누님은 오늘도 따뜻한 밥을 해주신다. 누님의 밥은 항상 맛있다.
이 정씨의 일기장 안에는 이렇게 행복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씨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김여인 가게를 딱 봤는데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네. 그래서 정씨가 걱정되니까 가게로 들어온 거예요. 누님, 그런데 김여인이 부엌에서 혼자 막 울면서 술을 마시고 있네. 사실 이 김여인은 남이 봤을 때는 항상 밝은 표정인 듯 했지만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함께 살던 엄마도 갑자기 돌아가셨지. 혼자서 가게를 또 이끌어 가려니 힘들지. 거기다 이웃들은 자꾸 나는 안 그러는데 나한테 자꾸 남자들한테 꼬리친다고 그러지. 난 아닌데. 이래저래 오해만 쌓이고 일은 힘들고 우울증이 심해서 약까지 복용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김여인의 아픔과 외로움을 알고 나서일까, 이후 정씨는 김여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두 사람 사귀나? 싶을 정도로 자주 두 사람이 붙어있곤 했었대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 딱 한 사람의 심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근처에 또 다른 이웃인 최씨. 이 최씨가 옛날부터 김여인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정씨가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김여인을 막 꼬시네? 질투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김여인, 정씨 저 새끼랑 사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런 사이 아니야. 아우,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가. 하지만 계속적으로 사람들 눈에는 정씨와 김여인의 다정한 모습만 보이는데 누가 봐도 이건 둘이 사귀는 건데.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만인의 연인이었던 김여인이 물 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옆에가 실제 당시 사진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새벽에 출항을 준비하던 어선 사이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시신 근처에 리어카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고요. 피해자 김여인의 집을 조사했을 때 누군가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만큼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여인의 머리에 둔기로 맞은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건 명백한 타살이잖아요. 머리에 둔기로 맞은 자국, 그리고 물 위로 떠오른 시신. 경찰은 바로 타살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안 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최씨. 살해 시간으로 추정되는 새벽 2시경에 최씨가 김여인 가게 겸 집 쪽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혹시 최씨가 김여인이 자꾸 정씨와 붙어서 노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 그날 잔인하게 김여인을 죽였던 걸까요? 이에 대해 최씨는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최씨 말로는 사건 추정날 저녁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김여인을 봤는데 또 김여인이 정씨와 둘이 붙어가지고 놀고 있네. 짜증나. 우선은 그냥 못 본 척 지나왔는데 속이 너무 상하니까 술을 한잔 한 거예요. 술이 들어가니까 둘이 붙어서 웃고 하던 모습이 자꾸 생각나. 그러다 보니 이 최씨 잠도 안 오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 분한 마음에 김여인 가게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최씨가 김여인 가게를 딱 왔을 때 그때 가게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에 경찰은요, 경찰 본인의 핸드폰 사진을 하나 최씨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피해자 김여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피해자 김여인의 시신이 발견되던 날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의 뭐야 저 남자?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이때 경찰이 자기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남자를 찍어놨던 거예요. 그 사진이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 김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현장 주변을 맴돌면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 사람은 피해자 김여인과 친남매처럼 지내며 서로 의지했던 정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실제 당시 항구 주변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놀랍게도 피해자 김여인과
주위를 경계하며 걸어가는 정씨가, 이건 빼박이잖아요. 경찰은 바로 정씨의 집을 기습했습니다. 정씨, 당신을 김여인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찰의 말에 정씨는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난 김여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을 뿐이에요. 그 여자가 나한테 죽여달라고 했다고. 살인? 난 살인 안 했어. 옆에가 실제 당사자 정씨가 말한 거예요. 혹시나 이제 모미지 영상 속에 이제 나오는 모든 이름은 다 제가 지은 가명입니다. 피해자의 실명은 절대 거론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늘 사건에 뭐 정씨, 최씨 다 그냥 제가 발음하기 편하게 갖다 붙인 거예요. 오늘 영상 이외에도 뭐 박민수 뭐 혹은 뭐 정씨, 김씨 이거 다 그냥 제가 발음하기 편하게 갖다 붙인 겁니다. 참고해서 영상 봐주세요. 뭐 여튼 이 정씨는요, 매일같이 일기를 쓰던 남자였어요. 기습한 정씨의 집에서 일기가 발견된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그날 상황까지 상세하게 다. 그 순간 김여인은 날 보고 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바닷속으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담배 한 개피를 피우며 죽어가는 그녀를 지켜봤다. 도대체 왜? 누나 동생으로 굉장히 잘 지냈었다는데, 연인 사이로 오해할 만큼 서로 꼭 붙어서 지냈다는데 왜 그런 누님을 죽인 걸까요? 이 정씨는 거진 14년 만에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게 14년 전인 1999년도에 금은방 절도 사건으로 구속돼가지고 10개월 선고받고 깜빵 가서 이제 살다가 나와서 다른 지역에 있다가 14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씨가 고향에 다시 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4년 전 금은방 털었을 때 금은방을 털고 있는 상태에서 잡힌 게 아니에요. 이 정씨가 금은방을 다 터는데 성공한 거예요. 아싸! 그러고 이제 후에 주인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이 얼마 안 가 바로 정씨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체포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씨가 깜빵 갔다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우연히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아니 14년 전에 정씨가 금은방 털었다는 거 경찰은 어떻게 알았대? 아 그거 말이에요. 그때 김여인 식당에서 신고한 거래요. 이 정씨가 우연히 자신을 신고했던 신고자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날에 대해서 정씨는 자기 일기장에 드디어 찾았다. 14년 전 나를 신고한 사람 김여인이 나를 신고했던 거다. 김여인이 신고자라고 확신한 정씨는 사건의 그날 5월 7일 밤 10시 45분경에 누님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할래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김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렇게 정씨의 복수가 시작됐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냈으니까 아무 의심 없이 김여인이 정씨 집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한 잔, 두 잔 먹다가 이 김여인이 취했네? 바로 정씨는 망치를 들고 와서 김여인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죽었네? 움직이네? 그래서 집 2층 계단에 또 밀어버립니다. 네가 나 신고했다며. 복수야. 죽어. 그런데도 안 죽네? 그래서 8일 오전 12시 46분경에 리어카를 가져다가 거기에 김여인을 싣고 인근 바다 쪽으로 나갑니다. 이때까지도 김여인 살아있었어요.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죽이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네가 10년 전 날 신고했지? 내가 당하고만은 못 살아. 리어카를 끌고 가서 바다에다가 김여인을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이미 머리도 둔기로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고 계단에서 굴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몸에 힘이 있었겠습니까? 물에 빠진 상태에서 허우적대면서 김여인은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씨 응, 잘 가. 잘 죽어. 그냥 이렇게 죽는 게 너도 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김여인을 옆에처럼 딱 앉아 담배 피면서 지켜봤어요.
아니 그렇게 잘 지내놓고 이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아니 내가 죽일만 했으니까 죽였지 누가 그러니까 신고하래? 전혀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신고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복수해준 것 뿐이야. 실제로 정씨는 자기 일기장에 살해 그 순간에 대해 앞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담배 한 개 피를 피웠음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도 충격적인데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 정씨는 난 그냥 복수한 거야 복수. 나는 당하고는 못 살아. 꼭 대갚아줘야 되는 성격이라고. 누가 날 신고하래? 내가 그년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김여인이 식당을 운영한 건 불과 5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정씨가 금은방을 털고 신고자가 신고하고 깜빵 간 건 14년 전이란 말이에요. 연도가 안 맞는 거예요. 즉 김여인 신고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뭐야? 아니 분명히 김여인 식당에서 신고한 거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날 신고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김여인이 무슨 죄냐고요? 김여인이 신고한 게 아닌 김여인 식당에서 신고한 거라고. 김여인 식당에서 누군가 한 거라고. 그게 손님이 김여인 식당에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김여인이 아닌 김여인의 돌아가신 어머니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김여인 식당이라는 것도 그냥 소문이었잖아요. 김여인 식당은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건 김여인은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씨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피해자를 물에까지 집어넣어 죽인 건데 그걸 그냥 지켜보고 죄의식도 없었는데 징역 15년 땅땅땅. 재판부는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살해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감안하더라도 범행 동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라고 판시했어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남자의 오해로 인해 너무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옆에 보시면 정씨가 실제 작은 방에서는 자기가 신고 안 했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방으로 옮겼을 때 자기가 신고한 거라고 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실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범인이 망치를 들고 나를 몇 대 때렸어. 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날 죽이려고 하고 있어. 당연히 처음에 나한테 망치 딱 들고 네가 신고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안 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정씨는 내가 신고자로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네가 했잖아 하면서 더 때리는데 너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아 알았어 내가 했어 내가 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안 했다고 했는데 안 믿고 더 때리니까 진짜 신고자가 아니었던 건데. 그래서 오늘은 잘못을 뉘우치는 삶보다는 복수의 삶을 선택했던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보복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1982년 전남 목포 신안군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60대 김여인. 이 김여인에겐 다 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큰 아들은 강여인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어머니와 자기 동생까지 다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이 며느리 강여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까지 다 모시고 산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시어머니가 막 잘해주고 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인 큰아들, 당연히 자기 와이프니까 우리 아내 맛있는 거 먹으러 다 같이 가도 자기 아내부터 챙기기 바쁘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우리 형수님 아 나도 우리 형수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아 형수 정말 짱이에요.
어느 한날은 며느리 강영인과 시어머니 김영인이 넘어져서 다쳤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기 엄마는 안 챙기고 여보! 형수!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자기 엄마는 본체 만체. 엄마는 괜찮지? 알아서 와? 이렇게 되니 이 엄마 김영인 아들들한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들한테 서운한 건데 아들 욕하겠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이 며느리한테 가는 거예요. 전현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들과 내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전현 꼴 보기 싫다고. 그러다 보니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큰아들 작은아들은 또 엄마를 다그치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엄마 앞에서라도 우리 엄마 해주면 엄마가 이렇게까진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두 아들들이 다 여보, 형수님, 이 며느리 강여인이 가운데 껴서 좀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강여인은 시어머니 김여인에게 잘했습니다. 당시에 시어머니 김여인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종종 알아눕곤 하는 시어머니. 며느리 강여인은 아침마다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어머니 굶으실까 몇 끼니도 다 챙겨드리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심장병이 도진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새벽에 깼는데 큰아들 방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작은아들 방에 갔더니 작은아들도 없어. 아이, 이것들이 이 새벽에 어딜 간 거야. 아, 미치겠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찾겠다고 집 대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창고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 시어머니가 창고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지들끼리 야식을, 족발 파티를 열었네.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는 입도 아니야? 나 몰래 지들끼리 나는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는데 강여인 니년이 또 우리 아들 꼬드겼지? 여기서 또 큰아들이 자기 아내 쉴드 친다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강여인까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엄마는 죄책감도 없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사실 당시에 이 큰아들은요,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어요. 강여인을 만나기 5년 전에 첫 번째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때가 엄청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때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큰아들과 첫 번째 아내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똑같아요. 이 시엄마가 내 아들을 뺏긴 것 같아. 아들이 지 아내밖에 몰라. 너무 꼴보기 싫어. 전현이 우리 아들 꼬드기고 있어. 그래서 자꾸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날은 어머, 내 방에 있던 옷반지가 사라졌네. 며느리 전현이 가져간 게 분명해. 그래서 다짜고짜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도둑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나는 네 년이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어 등등 막말을 하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며느리가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뭔 문제만 터지면 며느리 먼저 잡고 보니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이 며느리가 터진 거예요. 나 이렇게는 못 산다고. 견디다 못한 며느리 집을 뛰쳐나왔고 놀란 큰 아들이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여보 가지 말라고. 그런데 집을 뛰쳐나왔던 며느리가 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손 쓸 새도 없이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게 큰 아들과 첫 번째 아내의 마지막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큰 아들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자기 눈 앞에서 아내가 죽었고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내 탓 같고, 아내를 잃은 충격에 견디다 못한 큰 아들,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다행히도 이 시엄마 김여인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3년 후 이 형이 너무 폐인처럼 사니까 이 동생이 나선 거예요. 형, 진짜 괜찮은 여자야. 사귀라고 안 해. 그냥 만나만 봐.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면 되잖아.
동생이 형의 새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바로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 아내 강여인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며느리 막 갈궈가지고 첫 번째 아내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아내도 잃을까봐 두 사람 다 막 우리 아내, 우리 형수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두 아들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엄마의 서운함과 모든 분노는 며느리한테만 더더욱 쌓여져 가는 건데, 더 안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한 달이 흐릅니다. 1982년 1월 18일 이 시어머니 김여인이 밖에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며느리 강여인이 막 눈치를 보더니 창고 쪽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 뭔가 며느리 행동이 이상하니까 이 김여인이 조심스럽게 며느리가 들어간 창고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니 인연이 딴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지랄 생쇼를 하고 있네. 이걸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 시어머니 김여인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덮친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야 이 썩을 놈들아, 너 이 남자 새끼 너 이리 와봐. 너 누구야? 그렇게 며느리와 바람난 상대편 남자 얼굴을 딱 보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네. 내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 와, 며느리 인연 뭐지? 너 인연,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우리 아들을 둘씩이나 꼬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동생과 미래를 즐긴, 이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며느리 강여인의 불륜 상대는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유독 형수를 각별히 챙기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은요, 2년 동안이나 남편, 시어머니 등 가족들의 눈을 피해 미래를 즐겼습니다.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들키고 만 거죠. 바로 이 시어머니 김여인은 며느리 강여인과 둘째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 일은 우리 셋만 알아야 돼. 무덤까지 비밀로 해야 돼. 큰 아들이 절대 알면 안 돼. 걔 성격에 또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그리고 넌 짐 싸서 나가. 조용히 사라져. 이런 짓을 하고도 내 아들과 계속 살려고 그래? 아무 내색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큰 아들이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봐요. 이 엄마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기로 했던 겁니다. 집을 나가겠다는 며느리의 약속을 끝으로 모든 것은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돌연 이 시어머니 김여인 자신의 방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큰아들이 아침에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를 깨우러 어머니 방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미동이 없어. 자는 듯 조용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인 심장병 악화로 사망하신 겁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진 상황. 특히 불륜 관계를 들키고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며느리 강여인의 혼란은 더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이 형수님 그냥 집에 계세요. 떠나지 마요.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딱 잡은 거예요. 유일한 목격자였던 시어머니의 사망, 두 사람의 불륜은 또다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면서 그렇게 며느리 강여인은 그대로 그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이 둘째 아들 박씨가 따로 분가에 살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딱 고쳐먹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 불륜 때문에 충격을 먹어서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라는 그런 죄책감에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충격 먹어서 죽은 마당에 나 이 관계 지속 못한다. 그렇게 얼마 안 가 이 시동생 박씨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결혼할 거라면서 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형과 형수에게 소개까지 시켜줍니다. 형수, 제 여자친구 이쁘지 않아요? 형,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인사해. 그렇게 다 같이 모여 밥도 먹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1983년 5월 9일 저녁 7시경 농사일을 마치고 이 박 씨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야,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자. 그렇게 최 씨라는 친구와 자기 집에서 소주를 한 잔 탁 까서 마셨는데 갑자기 두 사람 다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시동생 박 씨와 친구는 술을 마시다가 나란히 쓰러지게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친구 최 씨는 얼마 안 가 사망을 했고요. 박 씨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어요. 이들의 사인은요, 놀랍게도 약물 중독, 독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마신 술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발견된 거예요. 아, 이거 누군가 일부러 술에 독극물을 탔구나. 바로 경찰 조사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은 바로 잡혔습니다. 범인은 예상하시다시피 강여인. 도대체 강여인은 왜 자신의 시동생 박 씨를 죽이려고 한 걸까? 알고 보니까 4개월 전 이 시동생 박 씨가 갑자기 신부감을 데리고 형 집을 찾아왔었잖아요. 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형수,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이 시동생 박 씨가 예전만큼 나한테 관심도 안 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서운해 있었는데 이 시동생 박 씨가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 형수인 강여인의 질투심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 시동생 박 씨를 불러냅니다. 도련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에? 형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난 아직도 도련님 생각뿐인데 어떻게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형수. 전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정리했어요. 거짓말 말아요. 그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 형수, 지금 말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시동생 박 씨는 다 정리했는데 형수 강여인이 마음 정리를 못한 거예요. 이에 시동생의 배신을 참을 수 없었던 강여인이 죽여버리겠다고 시동생 박 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술병에 독극물을 타놓은 겁니다. 이거 먹고 죽어버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건 아무 관계 없었던 시동생의 친구였습니다. 강여인이 노렸던 시동생 박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강여인의 집착과 분노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묻혀있었던 두 사람의 불륜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이 강여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날 두고 딴 년을 만날 수가 있어? 네 엄마 그렇게 만든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너 어머니 입막음하고 싶었잖아. 네가 바라던 거 아니었어? 이것도 무슨 말이야? 엄마는 지병인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강여인,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와,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게 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했던 겁니다. 평소에 이 시어머니가 보약을 먹고 꼭 사탕을 챙겨 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이 며느리가 이걸 노렸던 거예요. 그 사탕에 독극물을 발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사탕을 드셨다가 결국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그 후에 며느리가 어머니가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을 해놨던 겁니다. 결국 살인죄로 강여인은 구속이 됐는데요. 이게 너무 옛날 사건이라서 그런지 사건에 대한 기사만 많고 처벌에 대한 기사는 없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말 형이랑 결혼하고 그 동생과 불륜을 즐긴, 그들의 엄마를 죽이고 동생이 마음을 정리하니 그 동생까지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데 결론은 엉뚱한 친구가 또 죽었잖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런 막장이 또 있나. 그래서 오늘은 실제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말도 안 되는 막장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1년 부산에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던 50대 강씨. 이 강씨의 30년 넘는 결혼 생활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내에게 길을 못 펴고 사는 거예요. 가장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강 씨는 황혼의 허무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전형적인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환상처럼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여인은 40대 김여인. 당시 6월달쯤에 이 강씨가 산악회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여인이 거기 회원으로 온 거예요. 함께 산을 오르며 맑은 공기도 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김여인이 성격도 밝고 나랑 잘 맞아. 강씨와 김여인 이 두 사람은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고 이 강씨는 김여인에게 좋아한다고 고백까지 합니다. 당시에 이 김여인은 이혼 후에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면서 살고 있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상한 이 강씨에게 김여인도 마음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엄연히 지금 이거 불륜입니다. 김여인은 이혼했으니 꺼려질 게 없었겠지만 이 강씨는 가정이 있었어요. 처자식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숨겨도 모자를 파네. 이 두 사람은요, 지인들한테 자신들의 사이를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버젓이 산악 모임 할 때 둘이 손잡고 나타나고 사람들 앞에서 스킨십하고 누가 봐도 아, 저 둘이 무슨 사이구나. 당연히 이를 눈치챈 산악회 모임 회원들이나 지인들은 다 하나같이 말렸어요. 가정도 있는 놈이 너 저 여자 만나면 안 돼. 너 지금 저 여자 만나면 신세 망쳐. 얼른 헤어져. 하지만 한창 둘이 불타오르는데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두 남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위의 걱정에도 아랑곳 않고 둘만의 은밀한 만남을 계속해온 강씨와 김여인.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얼마 안 가 이 강씨 아내에게 딱 걸립니다. 강씨와 김여인 이 두 사람이 전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게 자동 녹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녹음돼 있었다는 걸 강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던 아내가 남편 강씨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다가 이때 녹음된 두 사람의 전화통화 내용을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걸린 거예요. 보통 이렇게 불륜이 걸리면 본처한테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걸렸음에도 이 강씨는 김여인과의 사이를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김여인이 강씨한테 자기야, 차라리 와이프한테 걸린 게 잘 된 것 같아. 애들 아빠가 애들 데리고 가겠대. 좋은 사람 있으면 새 출발하래. 우리 이 기회에 새 출발하자.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애들까지 포기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자. 오히려 불륜을 들키고 나서 둘의 사이가 더 돈독해진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이 강씨 가정에 충실했겠습니까? 오히려 들켜놓으니까 더 당당하게 불륜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내 열받잖아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 그래서 참다 못한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이 강씨는 이때 아싸 잘됐다 했겠죠. 결국 일사천리로 이혼을 강행. 2011년 12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아내와 남남이 된 강씨는 새로운 연인 김여인의 곁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 아, 이제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건 아무것도 없어. 너도 혼자, 나도 혼자. 이제 우리의 새 삶을 시작하면 돼. 그렇게 행복한 일들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혼하고 석 달 후부터 약간 이 김여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김여인이 이 강씨를 피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바쁘다는 핑계로 잘 만나주지도 않고 동호회도 잘 안 나오고 집에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집 앞에 찾아가면 자기 동생이 오기로 했다면서 얼른 가라고 그러고. 그런데 몇 달이 지난 2012년 5월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김여인이 부산시 대저동의 한 공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강씨는 한 걸음에 사건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요새 서로 잘 만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랑하는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완전 망연자실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 남자는 38살의 E씨. 그런데 이 E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경찰한테 제가 사망한 김여인의 약혼자입니다. 응? 내가 약혼자인데? 내가 약혼자인데 왜 자기가 약혼자래? 그 현장에서 두 남자 싸움이 난 거예요. 너 뭐하는 새끼냐고, 너 뭐냐고. 그렇게 두 남자가 경찰서로 끌려오게 되는데 그런데 경찰서에 딱 오니 이 두 남자 말고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 또 왜 있어? 그 사람은 놀랍게도 강씨의 전처였습니다. 전처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알고 보니까 4개월 전 당시 강씨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김여인. 직장 생활 중이던 그녀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회사 홈페이지에 강씨와 김여인의 불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막 올려놓고 회사와 집 이곳저곳에 김여인에 대한 비방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끝도 없이 쏟아지는 익명의 비방글에 손쓸 방법이 없었던 김여인. 견디다 못한 그녀는 경찰에까지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찰이 비방글의 작성자로 지목한 사람이 강씨의 전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김여인은 한마디로 강씨의 전처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처는요, 내가 뭘 잘못했어? 20년 넘게 뼈 빠지게 고생했더니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년이 남의 가정 박살냈는데 이런데도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 누구더러 스토커래.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먹는 게 당연하지. 너무한 건 당신들이지. 바람핀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한 장의 문서를 확인한 후 범인을 바로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너무하시네. 김여인 왜 죽였어요? 강씨.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까 사건 당일인 5월 28일 내내 김여인이 강씨를 피하다가 거진 한 달 만에 먼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맛있게 저녁을 먹었어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저녁을 다 먹었는데 갑자기 김여인이 나 결혼하려고.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우리 끝내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와서 끝내자니 이게 말이 돼? 내가 왜 이혼까지 했는데? 당신 아내하고 원래 사이 안 좋았잖아.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그냥 헤어져 우리. 아니 같이 살자고 할 땐 언제고. 나는 자기 때문에 가정도 버리고 왔는데. 일방적인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 안에서 김여인의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그 후에 인적이 드문 공원에 안매장을 했던 건데요. 이 강씨는 김여인을 그렇게 죽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집으로 바로 가서 씻고 자고 출근하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그날부터 김여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출근도 안 하고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냈고 경찰이 이 김여인의 실종을 조사하다가 시신 발견, 살인사건으로 바뀌면서 김여인의 핸드폰 사용 내역을 조사하다가 이 강씨가 덜미가 잡힌 거예요. 강씨는 처음에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안매장에 사용된 삽을 비롯한 증거품까지 발견되면서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사실 이 김여인은 강씨와 만나는 사이에 다른 3살 연하의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전 남편한테 아이들을 보냈던 것도 강씨와 살림을 합치기 위해서가 아닌 사실은 새롭게 사귄 새로운 남자와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양다리. 결국 선택은 그 3살 연하를 선택했던 거죠. 한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을 버리고 내연녀와의 핑크빛 미래를 꿈꿨던 중년 남성. 하지만 가정을 배신한 결과는 결국 내연녀의 변심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에서 졸지에 내연녀를 살해한 범죄자가 돼버린 강씨. 강씨는
지금도 김여인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화를 못 참고 김여인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 41살 김여인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3세 강 씨를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까지 하면서 가정을 버리고 사랑을 택했던 한 유부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 3월 19일 새벽 5시 57분경 칠곡의 병원 응급실로 한 남성이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실려온 남성을 치료하려고 의사가 환자를 확인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예요. 지금 이 환자의 몸에 있는 상처들, 병원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상처가 아닌 것 같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병원에 실려온 남자의 몸에는 굶주림과 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도착한 지 4시간 만에 세상을 떠난 남자. 이 남자의 상태는 심각한 폭행을 받은 듯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딱 봤을 때 한두 번으로 인해 생긴 멍들이 아니야. 이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생긴 멍들. 이때 이 남성의 상태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 몸이요 다 으깨진 상태였대요. 폐가 있어야 될 곳에 액체가 막 고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폐 있는 곳에 피가 다 고여 있는 거예요. 그의 사망 원인은 저혈량성 쇼크. 교통사고라도 당한 듯 양쪽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장기까지 손상된 상태였던 사망자는 올해 23살의 김 씨였습니다. 이 김 씨는 원래 키가 183에 몸무게가 80kg가 넘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때의 몸무게는 61kg였어요. 사람이 다 삐쩍 말라서 온 거예요. 수갑을 채우고 3단봉으로 구타를 하고 물고문까지 하고 김씨가 그 고통에 기절하면 물에서 빼내고 기절했다가 김씨가 다시 깨면 다시 때리고 다시 물고문하고 김씨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잔인하게 폭행을 한 뒤 태연하게 응급실에 왔던 범인은 바로 이 김씨와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박씨와 친구들이었습니다. 함께 원룸에서 머무르며 김씨를 감금하고 굶기고 폭행을 일삼았다는 3명의 가해자들. 친구 사이라는 이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개월 전인 지난해 초 김씨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친구와 같이 살까 싶어요. 어릴 적부터 친구인 박씨와 또 다른 친구 2명에 저까지 넷이서 같이 살 것 같은데 같이 살면서 직장 다니고 하려고요. 다 친한 친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그렇게 김씨가 독립을 했는데 김씨가 달라진 건 딱 그 뒤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들 김씨한테 전화를 하면 통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김씨한테 먼저 전화가 오긴 했는데 그때 통화도 거의 제대로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한 번은 이 아들 김씨가 아버지 사는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혼자 온 게 아닌 낯선 사람과 같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회사 상사분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씨 아버님. 저 김씨 직장 간부입니다. 김씨가 일도 잘하고 회사 생활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에 아무것도 몰랐던 아버지는 아, 직장 상사시구나. 우리 아들 많이 부족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직장 상사라고 낯선 남자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같이 왔던 그때 이 김씨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때는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는데 그럼 직장 상사라고 집을 찾아온 이 남자는 누구야? 왜 거짓말을 하고 데리고 온 거지? 알고 보니 김씨의 직장 상사라며 아버지 집까지 찾아왔던 이는 김씨와 같은 원룸에 살고 있었던 가해자 권씨였습니다.
아버지를 안심시킨 뒤 김씨와 같은 집에서 머물렀던 이들은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당시 칠곡의 한 원룸에서 이 피해자 김씨까지 4명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집 주변의 이웃들은 김씨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내가 그냥 여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나한테 그 남자가 와서 커피를 하나 사달라는 거야. 한 번만 부탁하겠습니다. 한 번만 부탁할게요. 지난 겨울 그 추운 날에도 반팔에 반바지만 입고 나와서 가까운 거리의 슈퍼마켓조차 스스로 가지 않고 이웃들에게 물건 구입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김씨가. 하도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이웃 주민 한 분이 슈퍼에 가서 커피를 하나 사준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허겁지겁 그 커피를 한 번에 그냥 마시더라는 겁니다. 며칠 굶은 듯이. 지금 옆에가 CCTV 일부를 캡처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김씨 뭐 묶여있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커피 사달라고 말까지 걸었잖아요. 솔직히 도움을 충분히 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누군가 붙어서 감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서 경찰서로 간다든지 커피 사달라고 이웃들한테 말을 건 것처럼 자기 고문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돈을 한 5,000원이나 한 1,000원 정도 빌려서 버스를 타고 아버지한테 가거나 100원, 200원만 빌려서 혹은 핸드폰을 빌려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 모든 상황을 알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김씨는 전혀 그런 행동 취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7개월 사이 김씨는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키 183에 몸무게 80kg가 넘던 사람이 그 짧은 기간 사이에 20kg가 넘게 빠져버렸다. 기아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온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7개월 만에 사람이 이 지경으로 죽은 거예요. 23살 성인으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김씨는 어쩌다 이토록 잔혹한 죽음을 맞은 걸까요? 친구라는 이름의 가해자, 그들은 누구인 걸까? 사건 직후 가해자 권씨와 박씨 그리고 한씨는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후 이 3명한테 경찰이 물은 거예요. 왜 피해자를 때린 거냐? 그랬더니 이들은 그건 김씨가 저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안 갚잖아요. 그래서 돈 갚으라고 때린 거였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김씨가 그 돈을 왜 너한테 빌리냐? 그 돈을 뭐 한다고 너한테 빌렸는지 알아? 그런데 죽은 피해자는 말이 없잖아요. 지금 모두 가해자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가해자의 말을 뒷받침할 증거 있는 건가? 정말 피해자 김씨가 가해자들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이 피해자 김씨의 아버지 말은 이 가해자들의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들 김씨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저 차가 필요해요. 차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차값으로 대출하고 해가지고 한 340만원 정도를 보태서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아들 김씨가 집에 왔는데 버스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돈에 다 해가지고 차를 해줬더니 왜 버스를 타고 와? 너 차 어딨어?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아들 김씨가 그거 친구들이 낚시 간다고 빌려달라고 해서 친구들이 타고 갔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씨 아버지가 김씨 타고 다니라고 차를 해줬는데 정작 그 차를 타고 다닌 건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한 번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저 친구들과 농구 게임을 했는데 제가 져가지고 친구들한테 800만원을 줘야 돼요. 800만원 좀 보내주세요. 이 무슨 소리야? 무슨 게임을 하는데 800만원을 친구한테 줘? 그게 농구를 해서 던져서 골을 못 넣으면 진 사람이 800만원 주기로 했거든요. 이 게임 자체가 말이 되는 게임입니까? 당연히 어이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야, 무슨 친구끼리 그런 게임을 해? 그런 게 어딨어? 그랬더니 김씨가 줘야 된다고, 꼭 줘야 된다고 그런 얘기만.
친구들과 함께 살게 된 뒤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김씨. 도대체 이 네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던 걸까요? 친구 관계는 이미 벗어난 것 같은데. 이 피해자 김씨는요, 고등학교 때 돈을 잘 안 썼었대요. 그냥 진짜 딱 친구들한테 해줄 것만 해주고 막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발도 그냥 옛날에 신던 신발 그대로 신고 다니고 크게 돈 욕심, 물욕이 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늘 검소하고 알뜰한 친구였다는 김씨. 이 피해자 김씨의 고등학교 친구분은 김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씨는 약간 바보같이 착한 애였습니다. 뭐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그런 친구였어요. 돈도 맨날 뺏기고 그래서 친구들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다 자기보다 위였고 자기는 항상 약자였고 항상 자기가 을이었다고 김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3명의 가해자들 중 1명인 권씨는 이미 데이트 폭력까지 쓰는 남자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여자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거나. 아니, 이 세 친구 정말 친한 사이이긴 했던 걸까요? 왜 같이 살게 된 걸까? 김씨가 어떠한 협박으로 같이 살게 된 건 아니었을까요?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친구는 자기가 알기론 동업하자 해서 같이 살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한두 달, 몇 달 정도는 안 때리다가 어느 순간 어떠한 계기로 때리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제까지나 제3자의 근거 없는 말이거든요. 기아 상태에 온몸이 으깨져 있었어요. 나쁜 마음 먹고 애초부터 이 3명이 피해자 김씨를 거짓말로 꼬드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정말 서로 잘해보자 해서 같이 살게 됐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성인이 돼 친구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김씨는 이 세 사람 사이에서 결코 마음 편할 순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한 전문가분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의 그 또래 안에서의 서열 경험이 성인기에서의 대인 관계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인기가 되어서도 그때 자기보다 낮아서 충분히 내가 손바닥 위에 두고 이리저리 가지고 놀 수 있거나 가스라이팅 하기 좋은 애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정착해서 그 대상을 착취하고 갉아먹기 시작하는. 한 번은 이 김씨가 공중전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섭다고. 아빠 무서워. 이 말에 아버지가 친구하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왜? 무슨 일 있어? 정생활이 힘들고 하면 아빠 집으로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김씨가 나 못 들어가. 사정이 있어. 이해해줘. 나 못 들어가. 못 들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렵게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지만 끝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아니, 전화통화했을 때 아버지한테 사정을 얘기하던지 주위 이웃들한테 커피 사달라고 할 때 그때라도 도움을 요청해보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때 이웃들 역시 이 김씨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학대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었습니다. 몸에 멍자국이 있고 핫팬츠와 슬리퍼를 착용한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김씨가 있다는 그 현장으로 딱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김씨가 그 사이에 사라지고 없어. 그냥 그렇게 우야무야 된 겁니다. 전문가는 심리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김씨 혼자서는 그 집을 탈출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만, 한 사람만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들인 거고, 충분히 그 집을, 그 악마들 손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문가는 이 가해자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정보들 혹은 과거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 피해자 김씨 입장에서는 더 압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김씨 그냥 내가 몇 번 때리고 협박 좀 하면 걔는 바로 쫄걸? 아무것도 못할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려도 보복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면 폭행의 수위 조절을 점점 더 안 하기 시작하면서 그 강도도 더 세졌을 거라고. 이게 여러분, 이 3명이 무자비하게 때리면서 조용히 때렸겠습니까? 여러 가지 협박 안 했을까요? 너 신고하면 내가 어떻게 해버릴 거야. 네 아빠 전화번호, 네 아빠 집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신고하잖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너 이 집에서 도망가잖아? 우리가 못 찾을 것 같아? 도망가다가 잡히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때릴 거야. 너 하나 맞다 죽어도 누가 걱정할 것 같냐? 등등. 신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협박 안 했겠냐고요. 조용히 때렸을 리 없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모르는 거거든요. 이 김씨가 도망을 가려고 시도했는데 그게 걸렸었을지도. 그러면서 더욱더 도망가도 소용이 없겠다 라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였을 수도. 어쩌면 달아났을 수도 있었을 상황에서도 친구들 곁을 벗어나지 않았던 김씨. 친구라는 이름의 가해자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고 아버지 연락처를 아는 그 상황에서 김씨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을까요? 3명의 가해자들은 모두 특수 중간금치사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살인이 아닌 중간금치사 혐의. 죽일 고의는 없었다는 거예요. 병원으로 가해자들이 신고해서 옮기지 않았냐. 이것만 봤을 때 가해자들이 죽일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이겁니다. 온몸이 으깨져 있었고 장기에 피가 다 고여 있었고 몸 속에 반 정도의 피가 다 나간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왔고 너무 굶어서 기아 상태로 왔어요. 정말 죽일 고의는 없었던 걸까요? 어떻게 해야 죽일 고의가 있었던 게 되는 걸까요? 정말 이 3명의 가해자들은 이렇게 때리다가 피해자 김씨가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 못했을까요? 정말 중간금치사 혐의가 맞는 걸까요? 현재 이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한 남자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죽은 고인이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더욱더 원통해지는 일 없도록 재판 결과가 공정하게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곡에서 벌어진 한 잔혹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